일본이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략 망언. 그 발표 직후 예상치 못한 나라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더러운 목은 주저없이 잘릴 것이다. 참수 협박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 3주 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독도 문제에서 일본을 비판한 겁니다. 미국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GDP 3.5%를 내놓으라는 압박이 쏟아졌죠. 한국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스스로 한국행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발한 쪽이 무너지고 가만히 있던 쪽이 웃는 충격적인 역전. 그 3주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 가스미가세키 외무성 본관 5층 회의실이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됐어. 타카이치 총리가 해냈군.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외무성에서 일해왔습니다. 아시아 대양주국 과장 사토 켄지.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렇게 흥분된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나카무라 국장이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자, 다들 주목해. 오늘 상황 브리핑하겠다. 스크린에 뉴스 화면이 떴습니다. 며칠 전 국회 예산위원회 영상이었습니다. 타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군함을 동원해 무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감탄이 터졌습니다. 존립 위기 사태. 이 네 글자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015년 안보법제 개정으로 만들어진 개념이죠.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 이 경우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도 참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드디어 총리가 말했어. 이제 중국도 함부로 못하겠지. 저는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대 총리들이 피해온 발언이었거든요. 중국을 자극할까봐 조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타카이치 총리는 달랐습니다. 정면으로 맞선 거죠. 나카무라 국장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중국 반응이다. 화면에 SNS 캡처가 떴습니다.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쇠젠의 게시물이었습니다. 더러운 목은 주저없이 잘릴 것이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참수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외교관이 이런 발언을 하다니 중국이 얼마나 격앙됐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거기서 끝이 아니야. 나카무라 국장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이었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이 발언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리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일본은 역사를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중국이 화를 내면 낼수록 우리에게 유리했거든요. 왜냐고요? 첫째, 미국이 일본 편을 듭니다. 미일 동맹은 70년 역사를 가진 철통 동맹이니까요. 중국이 일본을 위협하면 미국은 자동으로 일본을 지원합니다. 둘째, 일본 국내 여론이 결집합니다. 외부 위협이 있으면 내부가 단결하는 법이죠.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셋째, 군비 증강 명분이 생깁니다. 중국 위협을 이유로 방위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완벽한 구도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상된 시나리오야. 나카무라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따로 있어.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동해에 지도가 떴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작은 점 2개. 독도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들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올인하고 있어. 나카무라 국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대만 문제, 센카쿠 문제로 신경이 곤두서 있지. 한국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도 마찬가지야. 중국 견제가 최우선 과제거든. 한일 간 작은 영토 분쟁에 개입할 이유가 없어. 나카무라 국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틈에 독도 문제를 다시 꺼내는 거야. 국제사회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각인시킬 기회다. 회의실에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독도, 다케시마. 한일 간 70년 묵은 갈등이었습니다.
우리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공식 편입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은 512년 우상국 복속 때부터 자기네 땅이라고 하죠. 누가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 기회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뭐라고 하겠지만 어차피 혼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들 제 쪽을 봤습니다. 중국은 일본한테 집중하고 있고 미국은 개입 안 합니다. 한국은 떠들어봤자 혼자 외치는 격이죠. 나카무라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토 과장, 역시 한국통이야. 한국통.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25년간 한국을 연구했으니까요. 한국어도 읽을 수 있고 한국 뉴스도 매일 확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약점을 연구했습니다. 어디를 찌르면 아파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그게 제 전문 분야였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으니 후배 야마시타가 다가왔습니다. 입성한 지 3년 된 젊은 외교관이었습니다. 과장님, 중국이 진짜 참수 발언까지 했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말만 저러는 거야. 실제로 뭘 하겠어? 그래도 저렇게까지 나오면. 야마시타. 저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비가 얼마인지 알아? 정확히는 8조 5천억 엔이야. GDP 1.8%라고. 야마시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2027년까지 GDP 2%로 올리기로 했어. 미국이랑 약속한 거지. 중국도 함부로 못 건드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숫자를 봐.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이야. 중국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한테 실제로 뭘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라고. 야마시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표정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가 옳았습니다. 숫자만 보고 상황을 판단한 제가 틀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부야에서 내렸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10분 거리. 찬바람이 불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 유미코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응, 회의가 길어졌어. 뉴스에서 봤어. 중국이 참수 어쩌고 했다던데. 별거 아니야. 말만 저러는 거지. 저는 구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딸 유키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17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유키, 아직 안 잤어? 숙제하고 있었어. 유키가 고개도 안 들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사춘기라 그런지 아버지와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유키의 노트북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유튜브였습니다. 화면에 한국 아이돌 그룹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키. 왜? 그거 뭐야? 유키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BTS인데? 몰라? 왜 그런 걸 봐? 제 목소리가 차가웠나 봅니다. 유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가 그런 거야? 다들 보는 건데. 한국 거잖아. 그래서 한국 거면 안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쾌한 기색이 얼굴에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유키가 노트북을 탁 닫았습니다. 아빠는 왜 한국 얘기만 나오면 그래? 뭐가? 맨날 짜증내잖아. 한국 드라마 보면 끄라고 하고 한국 음식 먹으러 가자고 하면 싫다고 하고. 유키가 쏘아붙였습니다. 친구들은 다 한국 여행 갔다 왔거든? 나만 못 가. 갈 필요 없어. 왜? 왜 갈 필요가 없어? 유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는 한국이 그렇게 싫어. 도대체 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어. 나 방에 갈게. 유키가 노트북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러네. 뭘. 유키가 요즘 한국 문화에 빠져 있거든. 친구들이 다 그렇다더라. 쓸데없는 짓이야. 쓸데없긴.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1995년. 오사카.
아버지는 작은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정밀 기계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죠.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 회사와 합작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파트너는 부산의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였죠. 처음엔 잘 됐습니다. 일본 기술력과 한국 생산 비용의 결합, 시너지가 났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고 공장을 확장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셨어요. 켄지, 한국 사람들 성실해. 밤새워서 일하더라고. 같이 크게 해보자고 그랬다.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얘기를 할 때면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아버지처럼 사업가가 되겠다고 생각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끝났어.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무슨 말이에요? 김 사장이, 그 자식이. 아버지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파기했어. 우리 기술 다 빼갔어. 한국 파트너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1년간 합작하면서 일본 기술을 습득한 거죠. 핵심 노하우를 다 배운 뒤 독자 생산을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 회사는 무너졌습니다. 한국 시장용으로 공장을 확장했는데 그 주문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은행 대출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오사카 교외의 단독주택에서 좁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전학을 가야 했고 친구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간 입원하셨죠. 아버지는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저 놈들한테 당했다. 믿은 내가 바보지. 한국 놈들은 다 똑같아. 벽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외무성에 들어가겠다고. 국가 간 관계를 다루는 자리에 서겠다고. 그리고 한국을 상대하는 전문가가 되겠다고. 아버지의 원한을 갚겠다고. 도쿄대 법학부에 진학했습니다. 외교관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삼수 끝에 합격했습니다. 외무성에 들어간 뒤 자원에서 아시아 대양주국에 배치받았습니다. 한국 담당 부서였죠. 동료들은 왜 인기 없는 부서를 자원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이유를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2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변했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삼성, 현대, LG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감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간경화였습니다. 술이 원인이었죠. 임종 때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켄지, 아버지가 못다 한 일이 있어.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저 놈들한테 당한 것 잊지 마라.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95년 오사카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김 사장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에 한일 합작 기념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제 갚을 수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독도 도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한국을 흔들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제천명의 시의성과 전략적 가치. 밤새 작업했습니다. 새벽 4시에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카무라 국장이 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좋아, 사토. 이거 위로 올려볼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총리 관저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배석했습니다. 아시아 대양주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급으로는 이례적인 참석이었습니다. 나카무라 국장이 추천한 덕분이었죠. 회의실에는 외무성, 방위성, 내각관방의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방장관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안 거는 다케시마 문제야. 현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논의하자.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동해, 그리고 독도. 먼저 현황 브리핑. 사토 과장, 나카무라 국장이 제 쪽을 봤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스크린 앞으로 갔습니다. 다케시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다케시마는 동경 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에 위치한 도서입니다.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주요 섬과 89개의 부속 암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다케시마를 공식 편입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개를 들어 참석자들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512년 우산국 복속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산국이 다케시마를 포함했다는 문서적 증거는 불명확합니다. 핵심 쟁점은 관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치료 지배입니다. 현재 한국은 1954년부터 다케시마에 경비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등대, 접안시설, 숙소를 건설했고 우편번호도 부여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 부족입니다. 다케시마 분쟁은 한일 양자 간 문제로 인식되어 국제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는 거지? 방위성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이목은 중국 일본 갈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 이슈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넘겼습니다. 3단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화면에 도식이 떴습니다. 1단계. 정부 공식 성명 발표.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인합니다.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한국 반응은 강력 반발하겠죠. 외교부 성명, 국회 규탄 결의 등이 예상됩니다. 그건 부담 아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시끄럽게 반응할수록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응할 무대가 생기는 겁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단계, 국제 여론전. UN, ICJ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홍보합니다. 동시에 주요국 언론의 기고와 인터뷰를 배치합니다. 비용은 외교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기존 해외 홍보 채널을 활용하면 됩니다. 3단계는 장기 전략입니다. 다케시마 관련 연구와 교육을 강화합니다. 일본 국민의 영토 인식을 제고하고 다음 세대에 이 문제를 각인시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내렸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중국이 일본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한국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관방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국은 중립을 유지할 겁니다. 한일 양국 모두 동맹이니까요. 하지만 현 상황에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 견제입니다. 한일 간 영토 분쟁에 개입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근거는 지난 한일 갈등 때 미국의 태도를 분석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 사태 때도 미국은 중재를 시도했지만 한쪽 편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은 중국 때문에 골치 아픈데 한일 문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관방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1단계부터 시작하자. 저는 속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나카무라 국장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사토. 총리 라인에서 긍정적으로 봤대.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해. 중국이 정말 한국 신경 안 쓸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중국은 지금 일본한테 올인하고 있어요. 대만 문제, 센카쿠 문제, 역사 문제까지. 한국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데. 나카무라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예측 불허거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걱정 마세요. 제가 25년간 이 지역을 봐왔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자신감이 화근이었습니다. 25년간 쌓은 경험이 오히려 저를 눈멀게 했던 거죠. 11월 셋째 주, 도쿄 총리 관저. 드디어 발표 날이었습니다. 저는 외무성 상황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모니터에 기자회견장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관방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재차 확인합니다. 상황실에 있던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의 불법 점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포함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검토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상황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저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반응 들어온다. 담당자가 외쳤습니다. 모니터가 전원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긴급 브리핑이었습니다. 대변인이 굳은 표정으로 성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반응이었거든요. 강력 규탄, 즉각 철회, 단호 대응. 판에 박힌 표현들. 시끄럽게 떠들겠지만 혼자야. 중얼거렸습니다. 중국 반응은? 나카무라 국장이 물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렇겠지. 우리한테 집중하느라 바쁠 테니까.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떠들고, 중국은 침묵하고, 일본은 국제사회에 어필한다. 완벽한 구도. 그때였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보세요. 야마시타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왜 그래? 중국 반응이 나왔는데요. 뭐라고 했어? 우리 비판했어? 그게 아니라 야마시타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이 떠 있었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이 발언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많은 악의적인 말과 행동이 주변국들의 경계심과 불만,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당연한 소리였습니다. 중국이 일본 비판하는 건 매일 있는 일이니까요. 이건 그냥 평소 발언 아니야? 끝까지 보세요. 야마시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중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마오닝이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역사를 직시해야 합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뭐지? 중국이 독도 문제에 끼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일본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오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상황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나카무라 국장이 신음했습니다. 중국이 왜? 우리랑 싸우면서 왜 한국 문제에? 저는 급하게 중국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독도 항목을 찾았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독도는 행정구역상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다. 중국 최대 포털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이트도 확인했습니다. 알리바바 가오더 지도 앱. 거기에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독도, 한국 영해 안에. 이게 어떻게... 손이 떨렸습니다. 야마시타가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보세요. 중국 AI한테 누가 물어봤대요. 화면에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와의 대화 캡처가 떠 있었습니다. 질문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요? 답변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은 1950년대부터 경비대를 주둔시켜왔으며 행정구역상 울릉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중국 정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인터넷 전체가 한국 편이었습니다. AI까지도. 11년 만이야. 나카무라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중국이 독도 문제에서 일본을 비판한 거. 2014년 이후 처음이라고. 11년.
11년간 침묵하던 중국이 왜 하필 지금? 답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거였습니다. 대만 문제로 갈등하는 와중에 독도 카드까지 들고 나온 겁니다.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였죠. 제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집중하느라 한국을 신경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끌어들여 일본을 더 세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관저에서였습니다. 긴급 회의 소집. 30분 내로 오세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상황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고립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립된 건 일본이었습니다. 30년간 꿈꿔온 복수. 그 첫 단추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 3주 동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총리 관저 긴급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당하게 앞자리에 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습니다. 외무성 차관이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상황 보고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중국 관련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국 문화여유부가 자국민 대상 일본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단순 주의보가 아닙니다. 사실상 여행 금지령입니다. 중국 주요 여행사들이 일본행 패키지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두 번째, 중국 해관 총서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누군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단됐던 수입 금지 조치가 다시 강화된 겁니다. 이번엔 전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산물 수출은 일본 어민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특히 홋카이도, 도호쿠 지역은 타격이 클 겁니다. 세 번째, 중국 광전 총국이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배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건 문화 전쟁이었습니다. 일본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죠. 네 번째, 차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음 내용이 심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일본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회의실에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동차, 일본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이 회사들의 중국 시장 의존도는 엄청났습니다.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면 관세 폭탄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관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차관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일본 국채 매도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국채. 중국은 일본 국채의 최대 외국인 보유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걸 팔아버리면 일본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시장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중국이 가진 모든 카드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피해의 추산은? 관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관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연간 중국인 방일 관광객 약 500만 명. 1인당 평균 지출 약 20만엔. 단순 계산으로 연간 1조엔 규모입니다. 1조엔. 한화로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행 금지령이 장기화될 경우 호텔, 면세점, 관광지, 교통 등 관련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수산물은요? 일본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액이 연간 약 600억엔입니다. 전면 금수시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집니다. 600억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방 경제에는 치명적이었죠. 자동차는? 이건 추산이 어렵습니다. 반덤핑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수조엔 규모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반대로 한국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차관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한국 쪽 상황입니다.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 한국이 최선호 여행지 1위로 올라섰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국행 중국 노선 탑승률이 77%까지 올랐습니다. 일본에서 빠진 관광객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는 만큼 한국이 얻고 있었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일본 화장품 불매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대체제로 한국 화장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나카무라 국장이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토,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한국은 고립된다고 했잖아. 중국이 신경 쓸 여유 없다고.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은 무슨. 지금 수습책을 찾아야지. 나카무라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이라도 확실하게 잡아야 해. 미일 동맹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미국이 있었습니다. 70년 동맹의 미국이. 하지만 그 희망도 곧 무너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외무성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중국 동향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5잔째 마시고 있었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야마시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 보셨어요? 어제 거? 봤지. 아니요, 오늘 거요. 지금 막 끝났는데. 야마시타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마오닝 대변인의 얼굴이 떴습니다. 기자가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었죠. 그때는 애매하게 넘어갔습니다. 마오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많은 악의적인 언행이 주변국들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독도 문제 역시 이러한 역사 인식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야마시타가 말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사실상 한국 편든 거 아닙니까? 맞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맥락은 분명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주장을 역사 문제로 규정한 겁니다. 식민지배 반성 프레임에 끼워 넣은 거죠. 11년 만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2014년 이후로 중국이 독도 문제에서 일본을 비판한 건 처음이야. 야마시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다른 자료들을 검색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AI 서비스 키미에 누군가 질문한 캡처가 돌고 있었습니다. 질문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요? 키미의 답변이 화면에 떴습니다. 독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섬으로 한국은 1950년대부터 경비대를 주둔시켜 왔습니다. 행정구역상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에 편입되어 있으며 등대와 항만 시설, 주거 시설을 건설했고 우편번호도 부여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또 다른 AI 서비스 딥시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은 실효 지배를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AI들도, 중국 포털도, 중국 지도 앱도 전부 한국 편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 편을 든 겁니다. AI 서비스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 학습 데이터를 조정했겠죠. 바이두, 가오더 지도 같은 플랫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뻔했습니다. 일본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독도 도발이 오히려 중국에게 명분을 준 겁니다. 과장님, 야마시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 반응도 나왔어요. 뭐라고 해? 중국이 한국 편들었다고 난리예요. 포털 실검 1위가 중국 독도 지지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뜻밖의 지원군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중국이 독도 문제에서 한국 편을 든 건 처음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일본 여론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갑자기 한중이 손잡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많아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만든 시나리오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원래 계획 일본이 독도 도발 한국 고립 일본 유리, 현실 일본이 독도 도발 중국이 한국 지지 일본 고립,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과장님,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미국이라도 우리 편이면. 야마시타가 희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미국이 있었습니다. 70년 동맹의 미국이. 하지만 워싱턴에서 날아온 소식은 더 끔찍했습니다. 그날 오후, 외무성에 긴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온 보고서였습니다. 급히 등급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읽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나카무라 국장도 같은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GDP 1.8%인 일본 방위비를 3.5%까지 올리라는 겁니다. 3.5%. 거의 2배였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이미 2027년까지 GDP 2%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그것도 부족하다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일본 방위비 8조 5천억엔, GDP 대비 1.8%. 이걸 3.5%로 올리면 약 17조엔, 현재의 2배였습니다. 추가로 8조엔 이상을 더 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일본 연간 교육 예산 전체와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해? 증세해야지. 아니면 다른 예산 깎거나. 그럼 경기 침체 확정인데.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야마시타가 보고서 뒷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미일 스무드 장관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22회담. 외무장관과 방위장관이 만나는 미일 동맹의 핵심 채널이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중요한 회의였죠. 그게 연기됐다는 건 심상치 않은 신호였습니다. 왜 갑자기? 일본 측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불만이라고 합니다. 방위비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고.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돈 더 내지 않으면 동맹 관계를 재고하겠다는 메시지였죠. 70년 동맹이 돈 문제로? 트럼프니까요. 누군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그는 원래 동맹을 거래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도, 독일에도, 나토에도 방위비 압박을 했었죠. 이번엔 일본 차례였습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보세요. 야마시타가 또 다른 기사를 띄웠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련 보도였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미 해군, 한국 조선소의 칠함대 정비 기지 타진. 뭐라고?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국 해군이 한국 군산항에 MRO 기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MRO는 군함 정비, 수리, 운영을 뜻합니다. 현재 미 칠함대 함정 정비는 대부분 일본 요코스카와 사세보에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70년간 미군 기지를 유치해왔는데 한국으로 옮긴다고? 야마시타가 추가 정보를 찾았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작년에 미 해군 지원함 정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대요. USNS 앨런 셰퍼드호라는 함정인데 미 해군이 품질에 만족했다고 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HD연대도 MSRA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MSRA가 뭔데? 미 해군 함정 정비 계약을 위한 필수 자격입니다. 이걸 취득해야 미 해군 함정을 정비할 수 있어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미 해군 시장에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시장 규모는 글로벌 해군 MRO 시장이 2029년까지 약 88조 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중 미 해군 비중이 약 25%, 연간 20조 원 이상입니다. 20조 원. 어마어마한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노리고 있었던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밀어주고 있대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랑 싸우고 한국 도발하느라 정신없는 사이 한국은 착착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한국을 선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카무라 국장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인 거야? 일본 조선소가 못해서. 비용입니다. 야마시타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인건비가 일본의 70% 수준이래요. 기술력은 비슷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매력적인 거죠.
게다가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올인하는 게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분산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한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맹이라며 저도 모르게 내뱉었습니다. 70년 동맹이 이렇게 쉽게 흔들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익을 계산하는 파트너였습니다. 돈이 되면 오고 안 되면 떠나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하늘이 흐렸습니다.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사방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경제 뉴스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외교 뉴스보다 경제 뉴스가 더 무서웠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근해서 모니터를 켰습니다. 아시아 증시 동향이 떴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국 증시 속보였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입 기대감에 호텔, 카지노 관련주 급등, 화장품 관련주 이틀 연속 상승, 아모레 퍼시픽 8% 급등, 조선주 강세 지속,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52주 신고가 경신. 저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GS리테일 33% 상승, 롯데관광개발 20% 상승, 파라다이스 21% 상승. 전부 일본이 잃은 관광객이 한국으로 가면서 생긴 효과였습니다. 이게 어부질이라는 거구나. 중얼거렸습니다. 화장품은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일본 화장품 수입 규제를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자 한국 화장품 대체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아모레 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 화장품 관련주들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일본 화장품 불매, 한국 화장품으로 갈아타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안 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랬습니다. 일본이 도발하고 중국이 폭발하고 한국이 이득을 봤습니다. 어부지리.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수산물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이 일본 수산물을 전면 금수하자 한국 수산물 업체들이 대체 수출처로 급부상했습니다. 한성기업이라는 회사는 주가가 30% 넘게 뛰었습니다. 오양수산, 사조대림 같은 회사들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한국 수산물 수출업자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주문에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어민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홋카이도 개 어민, 산리쿠 굴 양식업자, 규슈 참치 어선. 다들 중국 시장을 잃고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독도를 도발해서 한국을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더 세게 압박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비용 분담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은 가만히 앉아서 관광객, 화장품, 수산물, 조선시장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사방에서 포위당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NH투자증권 보고서 일중 갈등, 한국의 기회. 저는 클릭해서 읽어봤습니다. 한국 증권사가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일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수혜 업종 관광, 호텔, 카지노, 화장품, 식품, 조선, 반도체 장비. 반면 피해 업종은 제한적. 한국은 일중 양측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충격 흡수 가능. 결론 일중 갈등은 한국의 기회.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회. 한국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싸우면서 피 흘리고 한국은 옆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가져갔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카무라 국장이었습니다. 사토, 지금 바로 와.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이제 뭐가 터져도 놀랍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들은 소식은 정말로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카무라 국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일본 경제신문 속보였습니다. TOK, 한국 평택의 101억 원 규모 공장 착공.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TOK, 도쿄오카공업, 세계 1위 포토레지스트 제조업체였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데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삼성, SK하이닉스, TSMC, 인텔 전부 이 회사 제품을 씁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소재 강국의 핵심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한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야. 오늘 착공식 했어. 나카무라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택이면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바로 옆이야. 고객사 바로 옆에 공장 짓는 거지.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지금이라서 그래. 나카무라 국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국이랑 이렇게 싸우는데 일본에 공장 두면 리스크가 크잖아.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대립하면서 자충수를 둔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리스크를 느끼고 한국으로 빠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TOK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야마시타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한국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하면서 외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이거든요. K반도체 벨트, 용인, 이천, 화성, 안성, 평택을 잇는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622조 원을 투자해서 만들겠다고 발표한 프로젝트였죠. 우리 기업들이 한국을 키워주고 있는 거야. 누군가 신음했습니다. 저는 추가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TOK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네츠화학, 세계 최대 실리콘 웨이퍼 업체, 한국 공장 증설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CREN 홀딩스, 반도체 세정장비 업체, 한국 법인 확대를 논의 중이었습니다. 레이저텍,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한국기술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핵심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이 줄줄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다들 한국으로 가는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야마시타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고객사 근접. 삼성,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고객 옆에 있는 게 유리하죠.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 일본은 지금 중국과 전면전이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분산이 필요합니다. 셋째, 한국 정부 인센티브. K반도체 벨트 입주 기업의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경쟁력은 소재와 장비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칩 자체는 한국, 대만에 밀렸지만 소재와 장비는 일본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2019년 한국에 수출 규제를 했을 때도 이 카드를 썼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소재를 규제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을 압박했습니다. 그때는 통했습니다. 한국이 당황했으니까요. 하지만 6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그 사이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을 직접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재를 규제하면 한국에 공장 지으면 됩니다. 장비를 규제하면 한국에 기술센터 만들면 됩니다. 일본이 쥐고 있던 카드가 무력화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기를 넘겨주고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나카무라 국장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금연이었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3주야. 국장이 말했습니다. 3주 만에 이렇게 됐어. 타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이 11월 7일. 독도 발표가 11월 중순. 지금이 11월 말. 단 3주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중국은 전방위 압박, 미국은 방위비 협박, 일본 기업들은 한국으로 탈출, 그리고 한국은 가만히 앉아서 다 가져갔습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갚겠다고 25년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랬습니다. 일본이 덫을 놓았는데 일본이 그 덫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신주쿠 뒷골목의 작은 이자카야. 혼자 카운터에 앉아 사케를 마셨습니다. 세 번째 병을 비울 때쯤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여기 있었군. 나카무라 국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야마시타한테 들었어. 자네 단골이라고. 국장이 마스터에게 맥주를 시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책하지 마.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잘못 아니야. 누구도 중국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어. 아닙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판단. 자네 판단은 논리적이었어. 그냥 변수가 너무 많았던 거야. 국장이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예측 불허야.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하셨죠. 그래. 근데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11년 만에 독도 문제에 끼어들 줄은. 저는 사케를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국장님, 저희 이제 어떻게 하죠? 글쎄,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답이 없어. 중국 압박은 계속될 거고, 미국 압박도 계속될 거야. 일본 기업들은요? 그것도 막을 방법이 없어. 기업한테 한국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자유경제 국가에서.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나 희망이 있다면. 국장이 말했습니다. 뭔데요? 중국이 너무 세게 나오고 있어. 이건 한국도 부담스러울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생각해봐. 한국이 중국 편에 완전히 붙으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 미국은 한국도 동맹이거든. 저는 국장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은 줄타기를 해야 해. 중국 덕을 보면서도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거지. 그게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요? 시간을 벌어야 해. 한국이 실수하길 기다리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실수할까? 지금까지 본 한국은 교묘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 가져갔습니다. 중국 편에 서지도 않았고 일본을 직접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국장님. 한국이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우리가 독도 도발했는데 한국은 기존 입장만 반복했잖아요. 특별한 대응을 안 했어요. 그러네. 보통이면 강경 대응하지 않아요? 장관 규탄, 대사 초치, 군사훈련 같은 거. 국장이 맥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 한국이 이상하게 조용했어. 혹시,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한국이 이걸 예상한 건 아닐까요? 뭘? 중국이 우리한테 폭발할 거라는 걸. 그래서 일부러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닐까요?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걸 예상해?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완벽해요. 한국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하지 마.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쳐. 우연의 일치야. 한국이 그렇게 똑똑하면 진작에 세계 정복했겠지.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걸까? 아니면 모든 걸 계산하고 기다린 걸까? 그날 밤 저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독도 관련 일본의 기존 입장 재확인만. 전문가들 차분한 대응이 오히려 효과적 평가. 한국,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얻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얻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게 가능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길 수 있어? 저는 25년간 한국의 약점을 연구했습니다. 어디를 찌르면 아파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하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한국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다는 걸. 저는 술기운에 눈이 감겼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터질까?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출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죠. 외무성 과장이라는 직책이 저를 끌고 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야마시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어제 술을 좀 마셔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켜기 싫었지만 켜야 했습니다. 화면에 뉴스가 떴습니다. 또 한국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일중 갈등 3주, 한국이 얻은 것들.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국 언론의 분석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지난 3주간의 상황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1월 7일, 타카이치 총리 대만 발언. 중국 참수 협박. 11월 10일, 중국 여행금 지령 발동. 일본 관광업 비상. 11월 12일, 중국 수산물 전면 금수. 일본 어민 시위. 11월 15일, 일본 독도 영유권 재천명. 한국 정부 기존 입장 반복. 11월 17일, 중국 외교부 독도 관련 일본 비판. 11년 만에 처음. 1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일본의 GDP 3.5% 요구. 미일 22 연기. 11월 22일, 미 해군 한국 조선소 MRO 기지 타진 보도. 11월 25일, TOK 한국 평택 공장 착공. 일본 반도체 기업 이탈 본격화. 저는 타임라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주. 단 3주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이 얻은 것 중국 관광객 유입, 화장품 대체 수요, 수산물 수출 증가, 조선 MRO 시장 진출 기회, 반도체 소재 기업 유치. 한국이 한 것 없음. 기존 입장 반복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없음. 한국이 한 건 정말 없었습니다. 도발하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로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전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가져갔습니다. 과장님. 야마시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 한국은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나카무라 국장에게 했던 질문. 나도 몰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 왜요? 생각해봐. 한국이 강경 대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야마시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일본도 강경 대응하고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됐겠죠. 그렇지. 그러면 중국이 끼어들 명분이 줄어들어. 야마시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있으니까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선 거군요. 그래. 한국이 피해자처럼 보이니까 중국이 한국 편들기 쉬웠던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도했든 안 했든 한국의 침묵이 최고의 전략이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마시타가 물었습니다. 과장님은 한국이 의도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걸 계산했다면 대단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운이 좋았을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일본이 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유미코였습니다. 여보, 나야. 응, 왜? 유키가 학교에서 전화 왔는데. 오늘 일찍 데리러 와달래. 왜? 무슨 일 있어? 몸이 안 좋대. 열이 있다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갈게.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야마시타, 나 좀 일찍 가봐야겠어. 딸이 아프대.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유키 학교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쿄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주 전만 해도 자신만만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아버지의 원한을 갚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적이 됐습니다. 미국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가만히 앉아서 다 가져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한국의 약점을 연구했습니다. 어디를 찌르면 아파하는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생각 못했습니다. 한국이 안 맞아주면 어떻게 되는지, 도발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졌습니다. 유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보건실에 유키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유키, 괜찮아?
아빠가 왔어? 유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바빠서 내가 왔어. 일어날 수 있어? 응. 유키를 부축해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유키가 기대어 왔습니다. 열 때문인지 몸이 뜨거웠습니다. 아빠, 고마워. 뭐가? 데리러 와줘서. 아빠 바쁜 거 알거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유키와 이렇게 단둘이 있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었습니다. 매일 야근하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었으니까요. 아빠. 응. 나 질문해도 돼? 뭔데? 유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빠는 왜 한국 싫어해?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물었던. 하지만 이번엔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이야.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가 옛날에 한국 사람이랑 사업했거든. 근데 잘 안 됐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 그래서 나도 한국이 싫어졌고. 유키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근데 그건 할아버지 일 아니야? 뭐, 아빠가 직접 당한 건 아니잖아. 할아버지가 그런 거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 한 명이 그랬다고 전체를 싫어하는 건 이상해. 유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17살짜리 딸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원한을 물려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당한 게 아닌데도. 그리고 그 원한을 한국 전체에 투영했습니다. 김 사장 한 명이 한 일을 한국 전체의 잘못으로 확대했습니다. 25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빠, 유키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울어? 저는 손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언제 눈물이 났는지 몰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눈이 좀. 유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한국 여행 가고 싶어. 알아. 같이 가면 안 돼. 아빠랑 같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거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진짜? 유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응. 약속은 못하지만 생각해 볼게. 유키가 웃었습니다. 열로 붉어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유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 묵은 원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감정. 그게 정말 제 감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감정을 그냥 복사한 걸까요? 저는 25년간 한국을 연구했습니다. 약점을 분석하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과 제대로 대화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워했으니까 저도 미워했습니다. 그게 과연 옳았을까요? 택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키를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푹 쉬어. 내일은 나을 거야. 응. 아빠, 고마워. 유키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유키의 방을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3주 전에는 모든 게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적이고, 일본은 옳고, 저는 아버지의 원한을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적인지, 일본이 정말 옳은 건지, 아버지의 원한이 정말 제 것인지,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나카무라 국장에게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휴가. 이 바쁜 때에,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한국입니다. 국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자네가? 네, 딸이 가고 싶어 해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국장이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한국 처음이지? 네, 25년간 한국 담당하면서 한 번도 안 갔어. 회의나 출장은 있었지만 관광은 처음입니다. 국장이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좋아, 다녀와. 직접 보면 달라질 수도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유키에게 말했습니다. 유키, 겨울방학에 한국 가자. 유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짜야? 응. 아빠가 약속했잖아. 생각해본다고. 유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박, 아빠 최고. 유키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유키를 안아줬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 서울.
명동, BTS 팝업 스토어, 한강 공원, 경복궁. 유키가 흥분해서 떠들었습니다. 저는 유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미워했던 나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이제 직접 가서 보려 합니다. 두려웠습니다. 제가 믿어온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걸 볼 수 있으니까요. 아빠, 뭐 봐? 아니, 그냥. 빨리 여행 계획 세우자. 내가 다 알아볼게. 유키가 신나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버지의 원한, 30년 묵은 감정, 25년간의 연구, 그 모든 게 이번 여행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니, 바꾸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감정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 제 마음으로 느끼고 싶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2주 뒤, 인천공항. 저는 유키와 함께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와, 공항 진짜 크다. 유키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이었습니다. 로봇이 돌아다니며 안내를 하고 곳곳에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공장, 논밭.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 밖으로 나오니 거대한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숭례문이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전통문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남대문이야. 유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숭례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명동으로 갔습니다. 거리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빠, 나 저기 갔다 올게. 유키가 화장품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천천히 봐. 유키가 뛰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웃고 떠드는 관광객들, 열심히 일하는 상인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25년간 미워했던 나라.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사장 같은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저는 한 나라 전체를 미워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유키가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청 샀어. 진짜 싸더라. 그래? 잘 됐네. 유키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한국 어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진짜? 응. 생각보다 좋아. 유키가 웃었습니다. 그치, 내가 뭘 했어. 한국 좋다니까. 저도 웃었습니다. 3주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웃을 줄은.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딸과 함께. 아빠. 응. 아빠 표정 되게 좋아졌어. 요즘 맨날 어두웠거든. 저는 유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랬어? 응. 근데 지금은 좋아 보여.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3주 전 일본은 한국을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립된 건 일본이었습니다. 중국이 등을 돌렸습니다. 미국이 압박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한국의 약점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강점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도발에 반응하지 않는 것,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것.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30년 묵은 원한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따 뭐 먹을 거야? 뭐 먹고 싶어? 삼겹살. 한국 삼겹살 먹어보고 싶어. 그래. 가자. 저는 유키와 함께 일어섰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원한.
그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 제 마음으로 느끼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저 자신을. 지금까지 일본 외무성 사토 켄지가 도쿄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3주였습니다. 도발한 쪽이 무너지고 가만히 있던 쪽이 이기는 이야기. 여러분의 주변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퍼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공유가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